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빌리티를 강의하게 될 한국사를 전공한 신재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빌리티, 즉 이동을 강의하게 될 것이고, 첫 강의는 국왕의 행차 중에서도 온행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동 양태와 국왕의 행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거주와 이동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봉관제가 고려시대에 정착되고 고려시대의 귀족들이 집성촌을 가지면서 봉관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자유 또한 없어지게 되었고, 이것들이 이제 향소 부곡과 같은 사람들의 신분과 매이게 되면서 이주가 불가능해지고 이동 또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려시대에는 지방 분권적인 체제와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섞여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앙 집권제가 강화되고 지방에 대한 강력한 통치 체제가 정착하게 되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거주와 이동은 매우 고정적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동과 이주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 강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의 신분과 이주의 형태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신분별 이동을 살핌으로써 신분제 사회의 조선이 어떻게 발동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국왕, 양반, 평민별로 어떻게 이동하는 양태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번 주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동은 거의 어려웠고, 지금의 사람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를 지속했는데, 이들이 이제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이동했던 그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왕의 개인적 이동, 그 중에서도 이제 행차인데요. 온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왕의 행차는 흔히 행행이라고도 하고 왕의 거둥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에서 온행은 온천으로 행차하는 국왕의 개인적 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능행은 국왕이 국가 전례의 목적으로 행차하는 목적이란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행의 공통적인 목적은 국왕의 개인적 치료와 요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행은 고려시대 국왕의 자유로운 이동과 약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 국왕은 황제 체제를 지향했기 때문에 개경 외에도 서경, 남경, 동경에 수도를 두고 시기별로 이동을 자유롭게 한 편입니다. 그리고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사찰을 방문하고 종교 행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시대 국왕보다 훨씬 자유롭게 이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조선 국왕은 유교를 국시로 하면서 숭유 억불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찰을 방문할 수 없었고, 그리고 유교적인 관념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왕이 잦은 이동을 하게 되면 민폐가 뒤따르게 되고 국가적인 비용과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국왕의 이동이 유교적 관념으로도 억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광해에 나오는 이병헌이 그 많은 사람들의 감시와 많은 사람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국왕이라고 하는 약간의 좋은 점만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 모습에서 이 국왕의 이동도 이렇게 어려웠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국왕은 중앙집권 체제가 자리하게 되면서 고려 국왕처럼 많은 도시를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행과 같은 개인적인 치료의 목적이나 능행과 같은 전례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동할 수 없는 약간은 부자유스러운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온행을 조선 전기에 가장 많이 단행한 국왕은
세종과 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은 성군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민폐가 우려되고 또 많은 비용이 드는 이 온행을 많이 단행했다고 해서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사실 세종은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병이라든지 그리고 안질이라든지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종이 농번기를 피하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온양에 이제 행궁을 마련하고 온수현을 온양군으로 승격시키면서 이 온양 온천에서 효과를 보고 온행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동행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 이제 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조는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상당히 강인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조 역시 말년에 피부병에 시달리게 되고 아버지와 같이 안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부병과 종기에 온천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조 역시 온양의 행궁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한번 문의하게 하고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온행을 단행하게 됩니다. 한편 세종과 세조는 개인적 치료를 위해서 온행을 단행한 공통점이 있음에도 약간의 개인적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세종은 온수현을 찾은 후에 온양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게 합니다. 그리고 행궁을 세워서 정기적인 온행을 단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특유의 친밀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세조는 이 온양 행궁을 보수한 후에 그 거둥에서 별시를 치러서 인재를 선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조는 원래 그 무사들이라든지 인재를 자신의 휘하에 두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 임금이었는데 그 모습과 이런 별시를 치르는 모습이 상당히 겹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세조가 온양 행궁을 찾은 것은 4회가 되고 세종 역시 4회에 걸쳐서 온양 행궁을 찾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온양을 찾아서 온천의 효과를 알아본 임금은 바로 제1대 임금인 태조입니다. 태조는 이천이라든지 평안도 쪽의 다른 온천들을 찾아보다가 온양에 가서 효과를 보게 되었고, 세종 역시 이 온양 온천에서 큰 효과를 보자 이 온양에 행궁을 짓고 온양군으로 승격을 시키는 행정적 처리를 보였습니다. 세조 역시 피부병에 아주 효험을 봐서 4번에 걸쳐서 온양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성종대 이후에 이 온양 온행은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온양 행궁이 소실이 되고 현종 때에 이르러서 최다 횟수인 5회의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종 역시 개인적으로 피부병과 종기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현종은 5회에 걸쳐서 온양 온천을 찾게 되는데, 이 온양 온천을 찾기 위해서 현종이 행궁을 다시 복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숙종과 영조가 한 번씩 온양 온천을 찾으면서 그 개인적인 치료와 요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온행의 평균 체류 기간은 8일에서 40일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짧게 방문한 임금은 영조였고 가장 길게 방문한 임금은 현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역대 최다 방문과 최다 체류를 현종이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종의 온행이 5번이나 이뤄지고 최대 40일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온행에 드는 비용과 민폐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행을 통해서 온양 백성들이 갖게 되는 이득도 나름대로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종이 온양 행궁을 설치하고 온수현을 온양군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세조가 인재를 선발해서 온양의 사람들을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런 온행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양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온행에는 항상 민폐인가 혜택인가라는 물음이 달리게 되었고, 항상 신하들은 대부분 만류하는 쪽이었고 국왕들은 강행하는 쪽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종과 같은 임금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명분이 되었기 때문에 온행을 가장 많이 단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도세자가 영조와 함께 온양행궁을 방문했을 때 기념식수를 심은 곳에 누정을 세운 영계대라고 하는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빛과 그림자 중에 빛은 임금이 대민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림자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민폐를 보이고 많은 비용이 들고 백성들의 부역이 징발된다는 점에서 성리학을 표방하고 있는 조선 사회에서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폐에는 농번기에 부역을 동원한다. 그리고 전토와 가옥을 대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토와 가옥을 대여한다는 점은 사실 대여라기보다 침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도로를 확장시킨다든지 말과 말굽이 농토를 밟고 지나간다라든지, 아니면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이 이 농토에서 나오는 수확물들을 횡령한다라든지, 또한 가옥을 침탈해서 가옥을 무단으로 점거한다라든지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그 서울에서 육로로 온양까지 이동을 할 때 그 수많은 군사들의 호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를 호위하기 위해서 징발을 하려면 농번기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백성들이 군역을 져야 하는 그러한 민폐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양을 방문하게 된 왕이 온양 백성들에게 많은 시혜를 베풀어주고 또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 대민접촉의 장으로 발현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을이 승격된다든지 또 음식과 물품을 하사한다든지 부세를 삭감해 준다든지 하는 은택을 당연히 베풀어 준 것들이 국왕의 의무사항과 같이 됐고, 그리고 세조 때 처음 별과를 실시한 이후에 영조 때까지 계속 별과를 실시해서 200여 명의 무과급제자와 문과급제자를 온양은 물론이고 충청도와 지나온 경기도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이러한 민폐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온행 시기가 사실은 세종이 정교한 대로 농번기를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3월, 4월, 8월, 9월에 이뤄져서 민폐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세조가 1464년에 별과를 실시한 후에 계속적으로 별과를 실시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민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많은 인재가 나온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민폐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종이 온행을 강행한 데에는 현종의 개인적인 질병 치료도 목적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대민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점도 사실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종이 온행을 강행하게 되는데 반대를 무릅쓰면서 온행을 강행합니다. 특히 신하들은 세조조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세조의 강력한 무단 통치 때에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왕릉을 방문하는 능행에 비해서 온행의 행차에 2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민폐가 들어가는 일은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본인의 피부병과 종기가 굉장히 심했던 것도 이유가 되지만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왕권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 온행을 통해서 별시를 베풀고
179명의 인재를 선발하고 충청도와 경기도 사람들에게 은전을 베푼다는 점에서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은전과 혜택을 주면서 자신의 왕권을 온행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 행사로 삼았기 때문에 온행을 강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현종 때의 그런 온행의 관습이 부세 감면 그리고 빈민 구율로 이어졌기 때문에 영조 때까지도 별시, 빈민 구율, 부세 감면 등은 계속 이어져서 이 온양과 온행에 따르는 이제 많은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바란 부분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국왕의 온행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온행의 여정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온행의 여정을 통해서 볼 때 온행은 보통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를 거쳐서 천안, 온양까지 이어지는 거의 100km가 넘는 굉장히 큰 대장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보았듯이 4천여 명이 호종하거나 800여 명의 군사가 이제 시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도로가 필요하고 교량이 보수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전토가 침범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징발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가옥과 식량, 노동력을 징발해야 되고 땔감이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되었고 또 현종은 40여 일을 온양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그 온양에서 먹고 마시고 신하들과 군사들이 함께 이제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음식 그리고 땔감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것들을 전세를 감면한다거나 구율 정책을 펼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종은 어느 정도 상쇄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숙종과 영조 때에도 한 번씩 이제 온행이 단행되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숙종과 영조는 왕권 강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착이 있었던 임금들이기 때문에 이 온행을 통해서 이러한 대민 접촉의 장을 삼는다는 점이 이들이 온행을 단행한 이유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온행 여정로 이렇게 빨간색을 따라가 보시면 이제 온행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숙종과 영조의 온행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왕권 강화의 측면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숙종은 1717년에 별시를 시행하였고 이때도 200명이 넘는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영조도 200명이 넘는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영조는 한 번 온행을 하였지만 한 번의 온행에서도 민폐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평소에 검소한 면모를 여기서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만 먹을 뿐 토산물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온궁에 도배를 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라는 식의 이제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아끼는 그런 애민 정신을 나름대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처음에 세종과 세조의 피부병, 그리고 안질 치료, 그리고 세조의 신하들 위무, 그리고 인재 선발의 이유로 단행되었던 온행이 나중에는 현종의 최다 온행, 그리고 최대 규모의 온행으로 강행이 되었는데 현종은 본인의 개인적 질병 치료를 명분으로 하면서 대민 접촉의 장으로 삼으려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왕권 강화에 관심이 있던 숙종과 영조에게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숙종과 영조는 단 한 번의 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과를 실시해서 가장 많은 인재를 선발해서 왕권과 지방민들의 접촉을 어느 정도 허락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